다음 주에 오늘 우리 뭘 끝날 거냐면 의문의 변동 오늘 끝나요. 뒤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 의문의 변동 오늘 끝나고 의문의 변동 오늘 끝나면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의문의 변동 시험 봅니다. 근데 이번 시험은 백지 테스트 아니고요. 학교 시험처럼 보기 있는 고르는 문제가 될 거고요. 요거 시험 보고 나서 채점한 다음에 점수 엄마들한테 우리 저번에 백지 테스트하고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냈던 것처럼 점수 각자 어머님들한테 문자로 남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오셔야 집에 가서 엄마랑 싸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알겠죠? 다음 주 오시면 바로 시험 볼 거니까 시험 대비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문제 수준은, 난이도는 학교 시험 중에 쉬운 수준. 아직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거보다는 조금 쉬운 수준에서 문제를 낼 거고요. 그렇게 내서 어느 정도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됐죠?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공부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봅니다. 질문 없으면. 우리 뭐 나왔냐면 뒤에 모음 동화 있는데 얘들아 모음 동화는 패스. 모음 동화는 패스. 왜냐면 모음 동화는 국어의 표준어 표현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패스. 그리고 어디 가면 28페이지. 28페이지 가면 뭐 있냐면 축약 있습니다. 축약하고 탈락 이런 것들에서도 꼭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할게요. 그중에 꼭 해야 되는 것들만 뽑아서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기본적으로 축약이라는 건 뭘 축약이라고 한다 그랬어? 누가 만날 때, 두 개의 의문이 만날 때,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두 개 중에 뭐가 되는 거? 전혀 다른 새로운 게 되는 거. 그래서 뭐가 되는 거? C가 되는 거.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어? 축약이라고 불렀지? 축약은 얘들아 뭐가 축약되는 경우 있어요? 자음이 축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자음이 축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자음 축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거센 소리 되기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너네 이제 말로 말해줘봐 얘들아. 뭐뭐가 되기는 한자어로 뭐라고 불러요? 뭐뭐가 되는 걸 우리 한자어가 뭐라고 부르지?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되는 걸 비음화. 구개음이 아닌 게 구개음이 되는 걸 구개음화.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이 되는 걸 유음화라고 불렀으니까 뭐뭐가 되는 걸 뭐라고 불러요? 화라고 부르겠지? 거센 소리는 한자어로 뭐냐면 격음이라고 해요. 우리 된 소리는 한자어로 뭐라고 했었지? 경음이라고 했었지. 거센 소리는 한자어로 격음이라고 합니다. 격음이 아닌 게 격음이 되는 거니까 뭐라고 불러요? 격음화 이렇게 부르겠지. 그럼 얘들아 우리말에 격음 몇 개 있어? 우리말에 격음 몇 개 있어? 거센 소리 몇 개 있어? 4개 있지. 우리말에 된 소리 몇 개 있어? 5개 있지. 된 소리 5개 중에서 격음을 갖고 있지 않은 된 소리 누구였어? 시옷, 쌍시옷이었잖아. 걔 빼고 나면 뭐가 있어요? 4개가 남습니다. 우리말 격음, 거센 소리 누구 있어요? 이렇게 4개가 있죠. 비읍, 기읍, 치읍, 티읍 이렇게 4개가 있지. 그러면 얘네들이 되는 게 거센 소리 되기일 거야. 그럼 원래는 무슨 소리였는데? 원래 무슨 소리여야 돼? 예사소리여야 되는데 예사소리가 어떤 음운을 만나서 피카츄 털이 되는 현상을 거센 소리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 피읍의 예사소리 누가 있어 얘들아? 그렇지 비읍. 키읔의 예사소리 누구 있어? 기역. 옳지. 치읓의 예사소리 누구 있어? 지읒. 티읕의 예사소리 누구 있어? 디귿. 얘네들의 앞이나 뒤에 누가 올 때? 앞이나 뒤에 누가 올 때? 히읗이 올 때. 앞이나 뒤에 있는 히읗과 무엇을 일으켜서 축약을 일으켜서 뭐가 되는 현상? 피카츄 털이 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거센 소리 되기. 혹은 다른 말로 자음 축약이라고 부른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 발음해봐. 발음. 우리 지금 발음 배우는 시간이니까 얘들아. 요거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마, 형. 맞아요? 요거 발음해 볼까요? 어떻게 발음돼요? 버, 팍. 요거 발음해 볼까요? 구,
콰. 이렇게 발음되면 되지. 그러면 한번 봐봐. 디귿과 히읗이 연달아 소리가 나는 상황. 맞아? 비읍과 히읗이 연달아 소리 나는 상황. 기역과 히읗이 연달아 소리 나는 상황에 얘네 두 개가 합쳐져서 뭐가 됐어요? 티읕이요. 얘네 두 개 합쳐져서 뭐가 됐어요? 피읍이요. 얘네 두 개 합쳐서 뭐가 됐어요? 키읔이 되는 현상이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음 축약 거센 소리 되기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얘들아, 너네 거센 소리 되기가 되면 음운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음운의 개수. 자, 두 개가 합쳐져서 몇 개가 됐으니 하나가 되었으니 음운의 개수는 뭐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맞지?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그런데 음절의 수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절의 수는 변화가 없죠. 맞습니까? 이거 있잖아, 얘들아. 너네가 약간 발음을 하면 이거 있잖아. 맏형 있잖아. 발음할 때 맏형이 아니고 마치 뭐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지냐면 맏형, 맏형, 맏형. 이래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받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있어. 그치? 법학도 법학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는데 법학, 법학 이렇게 발음해서 뭐가 되는 것처럼 받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고 얘들아. 근데 얘는 뭐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축약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전혀 다른 새로운 아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 받침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겠지. 맞아요? 안 된다가 되겠지. 자, 요거 우리 앞에서 배웠다. 이거 거센 소리 대기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뭐 할 때 배웠냐면 국외음화 할 때 여러분 배우셨어요. 국외음화 할 때 이런 단어들 있었지. 이런 단어들 있었지. 얘들아, 얘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더라? 얘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더라? 얘 위에 있는 단어는 밑에 있는 단어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발음됐지. 그치? 근데 이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됐었어? 중간에 디귿과 히읗이 만나는 상황. 디귿과 히읗이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과정을 한번 거쳐요? 디귿과 히읗이 뭐 되는? 축약되는 상황을 한번 거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이 상황을 한번 거치게 되죠. 그래서 얘는 바로 국외음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먼저 한번 일어나고요? 거센 소리 되기가 한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지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얘들아. 얘네들의 단어들의 예를 들어놓고 나서 얘네는 무엇과 교체와 무엇이 축약이 1회씩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이런 말 나오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 되는 거겠지. 바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거센 소리 되기, 축약, 국외음화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서 음운의 변동이 몇 번 일어난 단어? 2번 일어난 단어예요 라고 설명하면 맞는 말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요거 어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다고 해봐. 이런 말이 있어. 요거는 이제 뭐냐면 하나의 단어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볼래? 얘들아, 얘 발음 어떻게 될까? 우리 음운의 변동은 계속 뭐 배우는 시간? 발음 배우는 시간이라 그랬어. 쟤는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응? 얘를 여기가 뭐가 되어 있으니?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한번 쉰다면 그냥 어떻게 발음이 될 거냐면 not, 한, 때 이렇게 발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를 띄어쓰기를 하지만 얘는 띄어 읽어요, 붙여 읽어요? 나탄 때는 띄어 읽어요, 붙여 읽어요? 띄어쓰기는 하지만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 단어? 붙여 읽는 단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발음하면 연달아,
그지? 혹은 어떻게 발음하면 붙여서 발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발음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우선 1차적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앞에 누가 있고 디귿이 있고 뒤에 뭐가 있으니 히읗이 있으니 디귿과 히읗이 연달아 소리 나는 상황이더라. 디귿과 히읗이 연달아 소리 나면 디귿에 히읗이 붙어있는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날 환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어? 티읕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발음이 되더라? 이렇게 발음이 되더라. 그럼 결국에 얘들아 얘도 뭐가 일어나는 단어?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아인 거지. 하지만 과정 한번 거쳐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말해주세요. 여기서 일로 가요. 뭐가 일어나요? 여기서 일로 바뀐 거 뭐야?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었어. 교체 중에 뭐라 그랬어? 종성에 있는 음운이 대표 발음으로 바뀌는 거 뭐였지? 음절의 끝소리 그치? 음끝. 교탈 첨축 중에 누구? 교체 먼저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일어나요? 거센 소리 되기. 축약이 한번 일어난 단어가 되겠지.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거센이 일어난다. 따라서 모일 때도 하나의 단어 안에서도 일어나지만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연달아 발음될 때도 일어나는 것이 뭐구나? 자음 축약, 거센 소리 되기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마지막이요. 얘는 어떨까요? 잠깐만. 이거 띄어쓰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띄었을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닭 띄고 한 띄고 마리 이렇게 띄었어야 됩니다. 자, 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말해줘. 띄어쓰지만 이거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 닭, 한, 마리 이렇게 읽는 사람은 없잖아. 어떻게 읽어? 닭 한 마리 이렇게 읽을 거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먼저 일어나요? 리을 기억. 둘 다 발음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얘들아. 그럼 리을하고 기억 중에 뭐 해야 돼? 하나 선택해야 돼. 누가 발음이 될까? 당연히 기억이 발음되겠지? 그래서 뭐가 돼요? 닭.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결국에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 아직 안 배웠는데 할 수 있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 얘들아. 리을 기억이었던 종성이 뭐로 바뀌었어? 기억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요거 이름이 뭐라 그랬더라? 자단이랑은 달라. 나 단말했네. 음끝이랑은 달라. 얘는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건데 얘는 두 개 중에 몇 개? 하나만 발음되는 거야. 우리 이거 뭐라 그랬지? 뒤에서 배울 거야, 다시. 자음군 단순화. 이거 무슨 말? 자음들이 두 개 있을 때 하나로 단순화돼요. 이 말이었지. 그럼 얘는 교탈 첨축 중에 뭐에 해당할까요? 두 개 있었는데 두 개 중에 하나 빼고 하나 된 거니까 뭐 할 수 있겠어? 두 개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만 남았어. 축약은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가 짬뽕 돼서 새로운 하나가 되는 게 축약이지. 얘는 두 개 중에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만 남았어. 그래서 뭐라고? 그렇지. 탈이 되겠지. 그 다음 여기서 뭐가 일어나? 여기서 뭐가 일어나? 거센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축약이 된 거지. 따라서 이 단어는 탈락과 축약이 한 번씩 일어난 단어다. 그래서 거센이 된다. 결국에 얘들아 거센 소리 되기라는 건 히읗이 있어서 비읍, 기역, 지읒, 디귿이 피카츄 털로 바뀌는 현상인데 이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앞에 다른 현상들이 오기도 한다. 과정을 거쳐서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난다.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히읗이 필요하다. 됐어?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지? 됐냐? 그럼 음운의 축약 중에서 우리 뭐 했어요? 자음 축약했고요. 자음 축약 중에서도 뭐 했어요? 거센 소리 되기 했습니다. 축약 중에선 거센 소리 되기만 우선 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면 이제 뭐 나올 거예요? 탈락 나올 거죠.
맞아요? 탈락 나올 거지. 그러면 요거 정리하고 탈락 여기다 써볼게. 자, 탈락은 아까도 말했지만 얘들아, 두 개의 의문이 만나는데요. 두 개의 의문 중에 뭐예요?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그지? 하나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뭐만 남거나 A만 남거나 B만 남는 거지. 둘 다 누구와 축약하고 탈락은 둘 다 뭐지만 의문의 개수가 하나 줄어드는 마이너스 1이지만 양상이 달랐어요. 아까 우리 축약의 경우에는 얘들아 두 개가 만나서 뭐가 되는 거? 전혀 다른 애가 되는 거. 그래서 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되니까 의문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건 동일한데 원래 있던 애가 남으면 뭐가 되는 거고 탈락이 되는 거고 원래 있던 애가 없이 전혀 다른 애로 바뀌면 뭐가 되는 거다? 축약이 되는 거다. 의문의 개수의 변화는 같지만 양상이 다르다. 요거 우선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의문이 탈락할 때도 얘들아 뭐가 탈락할 수 있고요. 자음이 탈락할 수 있고요. 뭐가 탈락할 수 있어요? 모음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책에 뭐가 먼저 나와? 자음이 탈락하는 게 먼저 나오는구나. 자, 1번. 자, 자음 탈락이 있습니다. 자, 자음 탈락은 세 가지로 나눠 드릴 거예요. 자음 탈락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눠 드릴 건데 이 중에 우리 책에 처음 나오는 자음군 단순화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면 1번 자음군 단순화 쓸 거고요. 자, 2번 히읗 탈락 쓸 거고요. 그 다음 3번 리을 탈락 쓰겠습니다. 근데 리을 탈락의 경우에는 윤아, 리을 탈락의 경우에는 뭐가 있고요? 용언에서의 리을 탈락이 있고요. 그 다음 체언에서의 리을 탈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 탈락은 이렇게 세분화하시면 돼요. 자음 탈락은 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줄어들거나 혹은 두 개가 만나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가 줄어드는 현상인데 자음 탈락의 경우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할 수 있겠지?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국어 개념은 이 용어가 있으면 용어의 의미를 잘 새겨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요거 의미 한번 생각해봐. 자음들이 어떨 때요? 무리를 이루며 올 때. 그럼 자음들이 얘들아 무리를 이루면서 온다는 건 주로 어디에서? 받침에서. 자음 몇 개 쓸 때? 2개 쓸 때. 맞아? 그럼 이거 뭐 말하는 거냐면 겹받침 말하는 거야. 자음군이라는 건 겹받침 말하는 거야. 자음들 무리를 이루는 거. 근데 걔가 뭐 된다고 말했으니 단순화 된다라고 말했으니 2개였던 게 몇 개로 바뀌면 1개로 줄어들면 뭐가 되는 거다? 단순화 되는 거다.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겹받침이 나왔을 때 그 겹받침 2개가 다 발음할 수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겹받침은 무조건 몇 개만 발음한다? 일반적으로는 1개만 발음한다. 그러니 2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것이 원칙? 하나만 발음되는 것이 원칙. 맞아요? 그럼 얘는 리을 기억이에요. 그러면 리을이 발음됩니까? 기억이 발음됩니까? 이거 우리 언제 배워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지 않나? 중학교 2학년 때 한글 맞춤법 있었을걸? 얘는 뭐로 발음되는 게 원칙? 응? 기억으로 발음되는 게 원칙이지. 리을 기억, 리을 피읍, 리을 미음은 뒷자음이 발음돼요. 요거 중학교 때 배운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혹시 물어보는 프린트 내용이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게요. 외우는 방법.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앞에가 이기 돼. 뒤에는 따로 읽을까? 따로 읽을까? 따로 읽지. 그러면 우선 리을 기억이었던 애가 뭐가 됐어요? 기억이 됐습니다. 그럼 2개였던 애가 하나 됐으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났어요? 자단이 일어났죠. 자음군 단순화 줄여서 우리 앞으로
자단이라고 할 거고 리을 기억이 기억이 됐으니 리을이 뭐 된 것이다? 탈락한 것이다. 그래서 자단, 탈락에 해당할 거예요. 그 다음 나 좀 봐. 얘들아 나 좀 봐. 뒤에 디귿이 뭐가 됐어요? 쌍디귿이 됐죠. 그럼 무슨 소리 되기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된 소리 되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나 좀 봐. 된 소리 되기 조건 몇 가지 있었지? 된 소리 되기가 되기 위해서는 1번, 2번, 3번, 4번에서 몇 가지 있었냐면 4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생각나요? 자, 불러주세요. 책 보지 마. 외워오라 그랬어. 불러줘. 된 소리 되기 조건. 1번. 아니, 1번. 1번 먼저. 예사소리 그드부가. 선생님은 그드부 스즈 써줬는데 원래는 그드부지. 근데 그드부로 외우셔도 되고 그드부 스즈로 외우셔도 돼. 뒤에 뭐를 만날 때? 예사소리 그드부 스즈를 만날 때. 뒷소리가 뭐가 되는 거? 된 소리 되는 거. 은수야, 아파도 좀만 견뎌봐. 알겠지? 자, 2번. 옳지. 용언의 어간에. 뭐로 끝날 때? 니은, 미음, 혹은. 잠깐만. 니은, 미음. 혹은 누구? 리을. 그냥 리을이 아니고 얘들아. 누구요? 리을, 비읍이나 리을, 티읕 같은 겹받침에서 뭐가 된 거? 자단이 된 거. 옳지. 자단이 된 거. 요럴 때 뒷소리 그드브일 때 끝뜻부 쓰지 되는 거. 맞아요? 3번 조건 뭐였지? 관형사형 어미 누구? 리을. 뒤에 그드브도 좋을 때 끝뜻부 쓰지 되는 거. 마지막 4번째 뭐 더하기 뭐? 한자 더하기 한자가 무엇을 이룰 때? 한자 어를 이룰 때. 앞에 나오는 한자가 뭐로 끝나면? 리을.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한자 시작이 뭐이면? 드스즈이면 뒤에가 뭐 된다? 뜨스즈가 된다. 이게 4가지 조건이었어. 맞냐? 자, 그러면 얘가 따가 되는 건 얘들아 다음에 된 소리 되기 조건 중에 몇 번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예? 왜 2번이에요? 1번이죠. 맞아요? 아, 이게 자꾸 헷갈린다니까. 얘는 용언이긴 하지만 얘들아 뭐가 아니니까 니은, 미음, 리을이 아니잖아요. 얘는 뭐예요? 그드부스즈의 그와 그드부스즈 드가 만나서 뜨가 된 거니까 얘는 몇 번 조건?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난 거고 된 소리 되기 조건 중에 몇 번 조건? 1번 조건에 해당하는 아이다. 맞아? 학교 시험은 이런 걸 디테일하게 물어본다고 얘들아. 물어본다고. 알고 있지만 헷갈려서 틀리는 거 너무 많다고 여기서. 알겠지? 윤우야 가면 안 돼 정신. 딴 데 가면 안 돼. 봐봐 이거 약간 선생님이 수업할 때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냐면 얘들아 내가 너네를 이렇게 끌고 가잖아. 그럼 끌고 가면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냐면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거야. 근데 오늘은 수업 내용이 쉽고 평이해서 낮은 산을 올라갈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니네가 느끼기에 조금 어렵네 라는 높은 산을 올라갈 때가 있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끌고 가는데 얘들아 나는 니네를 이렇게 잘 끌고 간다고 생각했어. 근데 끌고 가다가 내가 중간에서 이렇게 뒤를 보면 저기 밑에서 막걸리 처먹고 있는 애가 있단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열심히 끌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안 따라오고 밑에서 뭐 하는 애? 파전 먹고 막걸리 먹고 도토리묵 먹고 밑에서 막 놀고 있는 애들 있잖아. 어떻게 보여? 얼굴을 보면 알아요. 왜요? 자꾸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가 있어. 아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오늘 우리 엄마가 나 저녁에 치킨 사준다고 했는데 뭐 이런 거.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잘 들어봐.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 나 드디어 중학교 1학년 입학하는구나. 막 교복 맞추고 이랬잖아요. 근데 3년이 흘러서 졸업하셨죠, 참. 졸업식 하셨죠? 맞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3년이 얘들아 되게 길어요? 엄청 짧아요? 너네 느끼기에 어때? 되게 길었어? 지긋지긋 되게 길었어? 아니지 않니? 엊그저께 입학한 것 같은데 금방 졸업한 느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벌써 고1이라니 이런 생각 안 들어? 그럼 너네 고등학교 생활은 어떨까? 중학교 생활에 지나간 시간하고 고등학교 생활에 지나간 시간에 너네가 느끼는 시간의 빠름 뭐가 더 빠를까? 당연히 고등학생이 더 빨라요. 왜요? 시험 보고 시험 대비, 시험 보고 시험 대비 이러면 한 학기가 쑥 가요. 또 대비하고 시험 보고 대비하고 시험 보면 한 학기가 쑥 갑니다. 시간이 중학교 때에 배 이상으로 빨리 가요.
그럼 니네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느낀 시간보다요. 니네가 고3이 되는 시간은 훨씬 더 금방 옵니다. 진짜 얘들아. 만약에 고3 때까지 선생님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니네가 그때 나를 보면 내가 한 말을 다시 물어볼게 니네한테. 나 되게 잘 기억하거든 니네한테 했던 말. 진짜 되게 잘 기억해.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도 얘기해. 야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네가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됐잖아까지 난 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진짜로 그때까지 니네 학원 다니면 내가 이쯤 돼서 고3 겨울방학쯤 돼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쯤 돼서 내가 너네한테 다시 반문해볼게. 내가 그때 너네한테 그런 거 말했잖아.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 그치 맞지? 이렇게 물어볼게. 그럼 니네가 뭐라고 말할 거야? 선생님 진짜 맞아요. 저 어떡해요. 인생 좆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지금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승자야. 알겠지? 딴 데 가면 안 돼. 잘 따라와야 돼. 밑에 막걸리 먹으면 안 돼. 알겠지?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요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들아. 자음군 단순화는 모든 겹받침이 있는 단어에서 일어날까요? 질문. 자음군 단순화는 모든 겹받침이 있는 단어에서 나타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뒤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이 읽은데 얘들아 예를 들면 이렇게 됐어. 읽어주셨다. 해서 읽 더하기 어가 됩니다. 그럼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읽거죠. 맞아요? 읽거가 되겠죠. 헐 그러면 얘들아 여기 리을은 그대로 있어요. 여기 기억은 어디로 간 거예요? 뒤에 빈자리로 넘어간 거죠. 맞아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나요? 의문의 변동은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요? 연음 현상이라고 부르죠. 뒤에가 무슨 자리일 때? 빈자리일 때 앞에 있는 받침이 뒤로 넘어가서 발음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연음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의문의 변동일까요? 아닐까요? 선생님이 여기 전에 연음 현상이라는 말 의문의 변동으로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안 가르쳤지? 얘는 의문의 변동이다 아니다? 의문의 변동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얘들아 의문의 변동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도 없고 겹받침이지만 뭐가 일어나지도 않았어. 자음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인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도 않았어. 따라서 자음군 단순화는 모든 겹받침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인 거죠. 맞아? 뒤에 뭐가 오면 빈자리가 있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오면 연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않는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자음군 단순화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탈락할 수 있냐면 히읗이 탈락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새끼를 낳다. 새끼를 낳다. 자, 얘들아. 얘는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나, 타. 뭐가 일어났죠? 나, 타. 그렇지. 히읗하고 디귿이 만나서 뭐가 됐기 때문에 티읕이 됐기 때문에 거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거센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나타에다가 얘들아 나에다가 아를 붙여봐요. 나에다가 아를 붙여봐요. 그러면 표기는 뭐가 되고요? 표기, 필기 쓰는 건 뭐가 되고요? 나, 아 그대로 쓰이는데 요거 발음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발음.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되겠지. 발음상으로는 히읗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좋다 있잖아, 좋다. 좋다에 아서가 붙으면 뭐가 돼? 발음이 조아서. 밑에 있던 히읗 발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히읗이 어떻게 탈락하고 발음이 되더라. 맞죠? 싸타 있지, 싸타. 싸이다라고 해봐. 싸이다. 어때? 히읗이 발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읗이 어간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뒤에 뭐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거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가 왔을 때 누가? 히읗이 발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히읗 탈락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괜찮지?
세 번째 뭐가 탈락해요? 리을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리을 탈락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얘들아, 예를 들면 이거 어때요? 놀다라는 말 있지. 놀다. 놀다. 놀다에 뭐를 붙여봐? 니라는 어미를 붙여봐. 놀다에 니라는 어미를 붙여봐. 그럼 얘들아, 얘 뭐가 되니? 얘 뭐가 되니? 놀니예요? 노니예요? 노니죠. 맞나요? 표기도 논이고 발음도 논이죠. 날다에 니가 붙어요. 그럼 새가 나 니고요. 발음도 뭐예요? 나 니죠. 맞습니까? 하나만 더. 체언에도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네 아들들이잖아. 너네를 높여 부르려고 선생님이 뒤에 접사 뭐를 붙여? 나 뒤에 접사. 너네 높이려고 뒤에다 뭐 붙일 거야? 님이라는 말을 붙일 거야. 그럼 뭐가 돼? 아들님이야? 아드님이야? 아드님이지. 딸도 마찬가지지? 딸에다가 높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사 님을 붙이면 딸님이 아니고 뭐가 돼? 따님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 솔 더하기 나무는요. 솔나무가 아니고 뭐라고 불러요? 소나무요. 소나무요. 활의 살은 뭐라고 불러요? 화살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원래 리을이 있었던 애인데 뒤에 다른 말들이 붙어서 합성어나 파생어가 될 때 원래 가지고 있던 리을이 뭐 되는 현상?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얘는 어때요? 바늘 플러스 질이 있어요. 그럼 뭐가 되죠? 바늘질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바느질이 됩니다. 맞나요? 그럼 원래 있던 리을이 뭐 돼요?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단, 여기서 질문. 자음 탈락이 일어날 때 말이야, 얘들아. 자음 탈락이 일어날 때 말이야. 요거 2개 하고요. 너네가 찾아줘. 1번, 2번 요거 2개 하고요. 3번에 차이점이 있어요. 다 자음 탈락이기는 한데요. 1번, 2번 하고요. 3번에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중요해. 시험에 선지로 나올 거야. 뭐가 다를까요? 응? 생각해봐. 자, 니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제일 큰 제목이 뭐였지? 의문의, 그렇지. 너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의문의 변동이에요. 그러면 의문의 변동이 뭐였냐면 얘들아, 우리가 뭐 할 때, 쓸 때를 말하는 거야? 발음할 때가 기준이야? 그렇지. 발음을 하는데 의문들이 뭐 해서 변화해서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배우는 게 의문의 변동이지. 이게 힌트야. 이게 힌트야. 선생님 아까 질문이 뭐였냐면 야, 자음 탈락 중에 자음 군단순화랑 히읗 탈락하고 리을 탈락에 다른 점이 있어 라는 걸 내가 물어봤는데 그거의 힌트가 뭐냐면 의문의 변동은 뭘 배우는 단원? 발음을 배우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발음을 배우는 단원이기 때문에 얘는 올바른 뭐와 관련이 되어 있다? 표준 발음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이 의문의 변동은 표기에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기본 원칙이지. 맞아? 발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표기에 반영이 안 된다가 기본 원칙이에요. 비음화가 되면 비음화 표기에 반영해요? 아니요. 유음화가 되면 유음화 표기에 반영해요? 아니요. 자, 근데 봐요. 자음 군단 순화와 히읗 탈락은 표기에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표기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얘들아,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리을 탈락 가보세요. 리을 탈락 가보세요. 리을이 탈락한 게 표기로 반영된다. 리을이 탈락한 게 표기로 반영된다. 리을이 탈락한 게 표기에 반영된다. 특이한 거지. 그래서 리을 탈락에다가 씁니다. 물론 얘가 유일한 건 아니야. 뒤에 가면 더 있기는 할 거야. 근데 얘는 뭐의 반영? 표기의 반영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표기의 반영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됐어? 표기의 반영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뒤에 나오는 모음 탈락도 표기에 반영되는 예가 있어. 그거까지 붙여서 보시면 됩니다요. 자, 그럼 이제 2번. 2번 뭐요? 모음 탈락. 얘도 그럼 얘들아. 자음들이 탈락하는 거니까 이거 모음들이 탈락하는 거겠지 뭐. 그지? 자, 모음 탈락은 몇 가지?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1번 무슨 탈락이 있고요. 동음 탈락이 있고요. 2번째는 무슨 탈락이 있냐면 의 탈락이 있어요. 그럼 얘들아 제목 가봐. 뭐가 탈락하는 거라고? 자음들이 똑같은 애가 오면 하나가 없어져요. 자음 중에 뭐가 없어져? 미안. 모음 중에 뭐가 없어져요? 의가 없어져요. 자, 얘는 기본 패턴이 뭐냐면 아, 어 뒤에 누가 올 때? 아나 어가 올 때. 아, 어 뒤에 아어가 올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 가다에 가라는 어간에. 가다에 가라는 어간에 뭐가 붙을 거예요? 아서라는 연결어미를 붙여봅니다. 가다에 가라는 어간에 아서라는 연결어미를 붙일 거예요. 그럼 얘들아, 얘가 어떤 의문의 변동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돼? 아무런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되지. 근데 얘들아, 이렇게 되지 않는다. 얘 어떻게 된다? 가서가 된다. 맞아? 그러면 원래 있던 아가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있던 아가 어떻게 된 거야? 없어진 거지. 맞아? 그럼 얘는 뭐가 탈락해? 아가 탈락하지. 아가 왜 탈락했어? 똑같은 애 2개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연달아 왔기 때문에. 똑같은 애 2개가 연달아 왔으니 이름이 무슨 탈락이 된다? 동음 탈락이 된다. 그지 은수야? 그지 은수야? 너 감기약 먹었어? 감기약 먹었어? 핑계야? 감기약 먹은 거? 됐어? 서 있다 할 때 서다. 어서 결합하면 뭐가 돼? 서, 어서가 아니라 뭐가 돼요? 서서. 여기 있는 어 어떻게 됐어? 탈락했지. 앞에 있는 어와 뭐에서? 반복이어서. 이런 걸 무슨 탈락이라고 부른다? 동음 탈락이라고 부른다. 됐어요? 의 탈락도 똑같습니다. 앞에 뭐가 있고요? 의가 있고요. 뒤에 뭐가 올 때? 뭐가 올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해보세요. 끄다에 어를 붙여요. 여기서 아무런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끄어가 되겠죠. 근데 끄어 아닙니다. 뭐가 돼요? 그렇죠. 꺼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던 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의탈락이라고 부릅니다. 얘들아 요거 2개 써봐 니네. 아이고. 잠그다의 아, 담그다의 아가 결합되는 상황이야.
잠그다, 담그다에 아가 결합되는 상황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얘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그렇지. 표준어가 얘들아, 잠거가 아니에요. 잠거가 아니고 잠그다에다가 아가 결합되면 뭐가 돼요? 의가 탈락한 잠가가 되는 거죠. 담그다에 아가 결합되면 담거 들였다가 아니고 뭐가 돼요? 담가 들였다가 됩니다. 앞에 있는 뭐가 탈락하고요? 의가 탈락하고요. 그럼 만약에 얘들아 탈락이 나오면 얘는 여러분 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원래 단어의 기본형. 원래 단어의 기본형에 뭐가 있었는데? 의가 있었는데. 그치? 원래 단어의 기본형에 뭐가 있었는데? 의가 있었는데. 활용하는 과정에서 의가 없으면. 그럼 뭐가 된다? 탈락이 되었다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 질문. 얘들아, 우리 자음 탈락에서요. 리을 탈락이요. 다른 탈락과 다르게 표기에 반영해서 특이한 애라 그랬잖아요. 그럼 일로 와봐요. 모음 탈락은 어때요? 모음 탈락 전체가 어디에 반영됩니까? 표기에 반영되죠. 저기 큰 따옴표 선생님 쳤어, 안 쳤어? 안 쳤지. 그럼 큰 따옴표가 없으면 뭐야? 표기도 저렇게 한다는 거야. 발음도 저렇게 되지만. 따라서 모음 탈락도 밑에다가 씁니다. 어디에 반영? 표기에 반영. 모음 탈락도 표기에 반영.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얘들아, 하나 남았어. 하나 하고 이제 마지막 쉴 거야. 됐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우리 뭐 안 했어? 첨가. 그치? 첨가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낼 거야. 다 왔어요. 첨가. 첨가는 뭐 되는 건데? 음운 사이에 다른 애 끼어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첨가잖아. 그치? 첨가는 얘들아 자음이 첨가되는 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자음 첨가 중에 누구요? 니은이 첨가되는 거야. 니은이 첨가되는 거야.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니은 첨가되는 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5분이면 끝나요. 정신 바짝 차리고 5분 있다가 쉽시다. 자, 니은이 첨가되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만 외우시면 돼요. 자, 우선 1번 조건이요. 얘가요. 뭔가 단어 하나, 형태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랑 있어야 돼요? 이런 단어여야 돼요. 그럼 얘들아, 나무에서는 첨가가 안 일어나는 거지. 나무는 형태소 몇 개니까? 한 개니까. 맞아? 그러면은 형태소와 형태소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거 뭐 됐다라고 하냐면 요거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합성어나 파생어여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합성어나 파생어라는 말은 어근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애들이 더 붙어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야. 모든 단어들이. 이 상황에서 앞에 형태소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받침이 있어야 돼요. 얘는 무조건 종성, 받침이 있어야 돼. 근데 종성, 받침은 아무거나 상관없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나오는 말 있잖아. 뒤에 나오는 말이
무조건 뭐로 시작해야 되냐면 이, 야, 여, 요, 유로 요거로 뭐 돼야 돼요? 시작해야 됩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데요? 예를 들어볼게. 그러면 1번처럼 두 개로 나눠봐 얘들아. 이게 뭐 더하기 뭐야? 그렇지. 솜 더하기 이불. 그럼 위에 조건에 맞는지 봐봐. 앞에 형태소는 뭐가 있어야 돼? 받침. 오, 받침 있어. 자, 뒤에 형태소는 뭐로 시작해야 돼? 이야, 여, 요, 유 중에 하나로 시작해야 돼. 누구로 시작해? 이로 시작하지. 맞아요? 그럼 이때 3번 이야, 여, 요, 유가 뭐로 바뀐다? 니은이 첨가돼요. 니, 냐, 녀, 뇨, 뉴로 바꿔서 발음이 된다. 이러면 니은 첨가. 그럼 얘들아, 요거 발음을 해봤더니 어떻게 발음돼요? 솜, 이불 이렇게 발음 안 되고 연달아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돼요? 요렇게 발음된다. 요걸 무슨 첨가? 니은 첨가라고 부른다. 하나 더 해볼게 얘들아. 해봐. 뭐 더하기 뭐? 식용으로 쓰는 기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앞말의 끝에 뭐가 있어요? 받침 있습니다. 뒷말의 시작에 뭐가 있어요? 이야, 여, 요, 유 중에 뭐로? 유로 시작합니다. 그럼 요거 발음될 때 어떻게 발음된다고요? 유가 뭐로 바뀐다? 뉴로 바뀐다. 대신에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겠어, 얘들아?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겠어? 연음이 일어나겠지. 맞아?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식용, 뉴. 요렇게 되겠지. 얘들아, 너네 이 니은 첨가 우리 의문의 변동 거의 첫 시간에 들어봤다? 니은 첨가 첫 시간에 들어봤어. 그거 뭐 있었냐면 얘들아, 이거 있었어요. 이거 발음 몇 가지로 난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뭐로 날 수 있다? 옳지. 밭이랑으로 발음될 수 있다. 두 번째 뭐로 발음될 수 있다? 밭, 반, 니랑으로 발음될 수 있다. 발음 두 가지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그러면 니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처럼 발음이 됐다는 건 얘는 의문의 변동에서 뭐가 일어났다는 뜻이다? 음끝 땡. 음끝 땡. 위에처럼 첫 번째처럼 발음이 됐다는 건 결국 얘가 뭐가 일어났다는 뜻이다? 국외음화가 일어났다는 뜻이다. 헉, 선생님 왜요? 앞에 누가 있고요? 티읕이 있고요. 뒤에 누가 왔어요? 이모음이 왔어요. 근데 국외음화가 일어나려면 얘들아 요 이랑의 이가 어떤 의미였어야 되죠? 국외음화가 일어날 조건 어떤 의미였어야 돼요? 실질적 의미 있어야 돼요? 형식적 의미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형식 형태소다. 무슨 뜻이야? 누구누구와 누구누구과 이런 의미를 갖는 애잖아.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결국에 뭐가 돼요? 디귿과 티읕과 이가 만나서 뭐가 돼요? 이 티읕이 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 우리 국외음화 할 때 선생님이 이거 얘기해 줬어 얘들아. 근데 왜 밑에는 국외음화가 안 일어난 발음도 나와 있어?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 이 밑에 이때 이랑은 어떤 의미다? 이때 밭 더하기 이랑의 이랑은 어떤 의미다? 얘처럼 와나 과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였어요? 밭에 보면 중간중간에 나 있는 고랑, 그래서 사람이 지나다녀서 뭐 풀도 뽑고 할 수 있게 만든
고랑이라는 의미고 얘는 실질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아이다. 그러니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국외음화가 안 일어나니까 얘들아 얘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우리 은수가 얘기한 것처럼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는 뭐가 먼저 일어나요? 음끝이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뭐가 된다고? 이랑이 됩니다.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서 요로 가는 건 뭐라고? 음끝이라 그랬지. 됐어? 그럼 이렇게 쓰고 보니까 얘는 뭐 더하기 뭐야? 이거지. 맞아? 그럼 밑에 받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뒤에 뭐로 시작했어요? 이하여여유의 중에 이로 시작했어요. 따라서 여기에 뭐가 첨가됩니까? 니은이 첨가되겠죠. 맞아요? 니은이 첨가됩니다. 니은 첨가되고 나니까 얘가 뭐가 될 조건? 얘가 뭐가 될 조건? 그드브가 느무 만나는 조건. 바다가가 니모 만나는 조건. 그럼 무슨 화? 유음한 리을. 유음이 리을이니까. 비음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게 되는 거지.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음끝이었어요. 그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데는 뭐가 일어나요?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땐 뭐가 일어나요? 비음화가 일어났죠. 요 니은 첨가 그래서 첫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니은 첨가할 때 다시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했었어요. 맞니? 그래서 니은 첨가는 이런 단어들로 볼 수 있다. 근데 얘들아 니은 첨가 모든 단어에서 일어날까요? 니은 첨가 모든 단어에서 일어날까? 아니요.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의적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항상 이런 조건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똑같지만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걸 수의적 상황, 수의적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모든 단어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됐나요? 그래서 니은 첨가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뭐 했어? 교탈, 첨축 4개의 뭐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한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요거 잘 공부해 오시고 문제집은 당연히 하라 그럴 때 하세요. 나중에 울지 말고요. 진짜예요. 아, 선생님 이래서 공부하라 했구나. 아, 그때 공부했으면 맞췄을 텐데. 아, 내가 한 문제만 맞췄으면 1등급인데. 이런 얘기 그만하시라고. 지금 하시라고 시간 있을 때. 알겠지? 자, 윤선도 만응. 요거 우선 공부해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혹시 그 해법에 왼쪽 밑에 윤선도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있었는데 그거 읽어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 왜냐면 고전 시간은 사람이 좀 중요하기도 해. 근데 윤선도라는 사람은 되게 중요해. 얘들아. 윤선도 되게 중요해.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오늘 이후로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우선 윤선도라는 이름이 작품 밑에 나온 거 보니 이 사람은 양반이다, 평민이다. 우리 사람 이름이 나와 있으면 양반이었어, 평민이었어? 양반이었어. 사람 이름 없으면 양반이야, 평민이야? 평민이라고 했지. 그러니 이 사람은 계층이 양반 계층입니다. 연산도네의 집안은 부자게요, 가난하게요? 아, 양반 중에도 후기 되면 가난한 양반들도 있잖아. 윤선도는 부자게 가난하게 대빵 부자입니다. 집안에 잘 나가는 사람 많게 적게 잘 나가는 사람 많아요. 그럼 생각해봐. 윤선도는 얘들아 집안도 빵빵해, 재력도 빵빵해 이런 아이지. 근데 윤선도 자체도 어떤 아이냐면 되게 똑똑한 아이야. 그러면 윤선도는 얘들아 세상에 두려울 게 있어? 없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서요. 임금님 옆에서 임금님과 정사를 의논하는 신하가 됩니다. 그러니 옆에 선생님같이 질투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윤선도가 꼴배기 싫었을 거야 얘들아. 왜요? 너무 잘났으니까. 그리고 임금님하고 너무 친하니까. 임금님도 얘를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야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윤선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그럼 조선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막 상소를 쓰는 거야. 근데 그 상소를 뭐로 써? 거짓말로. 안 했는데 막 거짓말로 상소를 써. 저 새끼 재수없는 놈이에요. 저 새끼 버릇없어요. 벌 주세요. 이런 상소가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근데 임금님 입장에서도 얘들아 그런 상소를 계속 받으면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윤선도가 중간에 유배를 가는 일이 종종 벌어져요. 근데 유배는 진짜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얘들아 심각한 유배가 아니고 윤선도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 좀 잠깐 갔다 와. 애들 너무 지랄하잖아. 애들 좀 사그라들면 그때 다시 부를게 이러고 유배를 보냅니다. 따라서 윤선도 작품은 대부분 뭐에서 쓴 거예요? 언제 쓴 거예요? 유배 문학이에요. 대체로 다 유배 가서 쓴 겁니다. 그럼 얘들아 너네 유배는 주로 어디로 가요? 유배 어디로 가? 섬으로 가거나 시골로 가거나. 그래서 유배지 어디가 많았어? 전라도 지역이나 제주도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이나 이런 험한 산중이나 험한 섬들이 많았겠지. 그래서 니네가 생각할 때 유배 가면 어떻게 살 거라고 생각하냐면 대빵 힘들게 살 거라고 생각해. 그지? 사극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양반이었던 사람이 유배 갔더니 막 다 이렇게 막 그지같이 해가지고 먹을 거 없이 굶고 막 이런 내용 나오잖아, 얘들아. 근데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아닌 사람도 있다? 아닌 사람도 있어. 얘들아 유배를 예를 들어서 저 제주도로 갔어. 그럼 제주도에 유배인들이 많이 오니까 유배 온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가 있어요. 근데 이 관리가 이렇게 보는 거야. 아따 얘는 진짜 몹쓸 죄를 지은 죄인이야. 그러면 걔는 진짜 벌을 줘야 되잖아. 그럼 걔네들은 어떤 데다가 이렇게 넣어두냐면 저기 마을 안에 말고 마을 바깥에 외딴 집에 아무도 없는 외딴 집에 여기 사셔요? 이러고 걔 그 집에 다 둬. 그 집에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 뭐로 만들어요? 탱자나무 같은 거로 만들어요. 탱자나무가 얘들아 뭐가 있어요? 나뭇가지에 뾰족뾰족 뭐가 나 있어? 가시들이 엄청 많은 나무야. 그럼 걔네들을 이렇게 둘레에 둘러두면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잘 못 들어오지만 안에서도 잘 못 나간다고. 그래서 거의 진짜 방치하다시피 넣어두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얘들아 아까 말했지. 윤선도는 진짜 죄를 져서 간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너무 사람들이 질투 많이 하니까 임금님이 잠깐 보낸 거라고요. 윤선도네 집 어떻다 그랬어요? 재산도 많지만 지위도 높은 집이라 그랬어. 그러면 그런 애들이 유배로 오면 얘들아 유배 관리인이 엄마 얘는 잘해줘야 되는 애겠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동네에 좀 씩씩하고 열심히 일하는 평민의 집에 기거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 윤우가 그런 애야. 선생님이 유배 갔어. 그럼 선생님을 윤우네 집에 같이 살게 해요. 그럼 나 누가 가지고 온 거? 윤우가 농사 지은 거, 윤우가 낚시한 거 이런 거 갖고 와서 나 나눠 먹어요. 근데 얘들아 윤우 입장에서도 어떠냐면 나 잘해줄까 못해줄까? 아 잘해주지 왜? 나는 얘들아 진짜 죄 지은 사람이 아니야. 아니잖아. 우리 집 가난해 부자야. 부자잖아. 임금님 나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잖아. 그런 애가 유배로 온 거니까 윤호 입장에서는 어이구야 이 사람은 금방 어디 가겄네. 금강 임금님이 다시 불러서 금방 한양 가겄네. 그러면 한양 갔을 때 내가 잘해주면 윤우가 나를 잘해주면 내가 윤우의 은혜를 잊지 않고 뭐 해줘? 얘네 집에 돈을 줄 수도 있고 얘네 집에 땅을 사줄 수도 있지. 그러니 얘는 나를 되게 잘해주지 얘들아. 그럼 생각해봐. 윤선도는 유배 갔을 때 생활이 편안했을까 힘들었을까? 엄청 편했지. 주변 사람들이 되게 잘해준단 말이야, 얘들아. 되게 편하게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임금님이 다시 불러서 한양으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윤호는 뭐야, 얘들아? 그 다음에. 윤선돈의 집에서 윤호한테 돈 많이 줘요. 그럼 윤호 막 부자 돼. 그 모습을 지켜봐, 마을 사람들이. 그럼 얘들아, 그게 소문이 나서 다음에 윤선도가 또 유배 오면 윤선도 잘해줘, 못해줘? 마을 사람들이 엄청 잘해주지. 그래서 윤선도가 쓴 건 대부분 유배 가서 쓴 유배 문학이지만 아이고 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런 내용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내용 없다. 무조건 그 내용 안에 뭐가 있다고? 이거 있다고. 자연 속에 사니까 너무 좋네. 서울에서 바쁘게 살다가 자연에 오니까 너무 좋네. 이 내용이 있다고. 맞지? 근데 얘들아 자연 친화를 소재로 하고 있는 고전 시가에서는 자연 친화만 나오지 않는다. 맞지? 자연 친화에 플러스 알파의 내용이 나온다 그랬지? 대부분 뭐가 나오는 경우 많고요.
자연춘화 플러스 뭐요? 아유, 안빈낙파란다. 안빈낙도. 맞아요? 자연춘화 플러스 안빈낙도. 그 윤선도의 경우에는 얘들아 안빈낙도도 있고요. 자연춘화 플러스 뭐요? 물화일체요. 플러스 너 그래도 이렇게 괜찮게 사는 거 누구 덕분이야? 누구 덕분이야? 임금님 덕분이지. 그래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다. 감사한다.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사은이라고 불러요. 임금님 은혜에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 드러나는 글이 만응이라는 글입니다. 그래 내용 이해가 갔지? 자, 그 다음 제목에서 얘들아 요 흥은 뭔데? 흥이 뭔데? 흥겨움, 흥취. 그럼 질문. 이 글 전체적으로 정서는 얘들아 세 글자. 뭐야? 정서 세 글자. 그렇지. 만족감이야. 허허, 나 자연에 서니까 좋구만. 만족감이 드러나는 시야. 됐어? 그럼 봐봐. 순서가 좀 왔다 갔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 번째 작품 1수 먼저 가볼게요. 1수 문제 뭐였냐면 다음 중 안빈낙도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단어를 찾아 쓰세요 라고 말했어. 안빈낙도 가난하게 살지만 그것에 만족해야지. 1수에서 안빈낙도의 삶의 태도 드러내는 작품 누구 있어요? 드러내는 단어 누구 있어요? 요겁니다. 읽어봐. 뭐라고 읽어? 띠집. 맞지? 왜? 시옷 디귿이니까 디귿의 된소리로 읽으면 되잖아. 띠집이지. 띠집도 되고요. 아니면 뭐도 돼요? 띠집도 되고요. 그냥 띠집이라고 쓴 것도 있고요. 아니면 띠집이라고 쓴 것도 있습니다. 표기가 다르지만 의미는 다 똑같아요. 이거 무슨 집? 띠가 풀이야, 풀. 얘들아. 풀로 지붕을 이어서 만든 집. 무슨 집? 초가집이야. 초가집. 그럼 고전시가에서 나 어디 살아요 나오면 초가집에 살아요 나오면 이거 뭐라고? 안빈낙도라고. 그럼 질문. 초가집 다른 표현 뭐 있었지?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암기할 수밖에 없어. 이건 이해가 아니야. 암기. 뭐 있었어요? 초려삼간. 초려삼간. 또 뭐 있었어요? 모옥이나 모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옥이나 모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수의 종장 가봐. 일수의 종장에 뭐 있냐면 어리고 혐의 뜻은 이라는 말이 나와. 거기 밑줄. 성주형 그거 하지 말고. 어리고 혐의 뜻. 이때 혐이라는 말 무슨 뜻? 어리고는 무슨 뜻? 어리석다 했지. 우리 외운 단어야 어리고는. 그럼 해석은 어떻게 돼? 어리석고. 그치? 혐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 물정 모르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질문. 지난주에 우리가 시조 뭐 했지? 지난주에 우리 시조 뭐 했어? 헐, 일주일 전. 지난주에 우리 뭐 했어요? 어떤 할아버지? 어떤 돈에 있는 할아버지? 니네가 나한테 말해줬는데? 난 몰랐는데. 1,000원인지 5,000원인지 헷갈렸는데 니네가 나한테 말해줬잖아. 5,000원에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어? 5,000원에 있는 할아버지 이름 뭐야? 아, 이거 시우가 말해줬는데?
네가 말해주고 네가 이거 맞아요 이래갖고 나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시우가 말해줬어. 맞지 시우야? 생각나지? 네가 말해준 거. 이도 했는데 이 말고 뭐 열심히 했어요? 이왕 할아버지 열심히 했죠. 이왕 5,000원 아니야? 이왕이 1,000원이야? 아, 시우 외면한다 저거. 뭐야? 5,000원이야, 1,000원이야. 돈 있는 사람 없어? 아, 모르겠다. 나 이거 왜 뜯어가지고 지금. 미안해. 얘들아, 어쨌든 그 돈에 있는 할아버지 있잖아. 이왕 할아버지. 이왕 할아버지가 쓴 뭐 했어요? 도산 12곡이라는 작품을 했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가 어디 가서? 자기 고향인? 할아버지 고향 어디야? 미친놈아. 안동. 안동하고 안양은 되게 멀지. 안양은 경기도에 있고 안동은 어디 있어요? 경상북도에 있어요. 경상북도 안동에 뭘 지어놓고? 이 할아버지 뭐 했다 그랬어 얘들아? 가서 뭐 했다 그랬어? 고향 가서? 서원. 그 서원 이름이 무슨 서원? 제목하고 똑같아. 도산서원. 서원 지어놓고 거기서 뭐 했다 그랬어? 2가지 일 했다 그랬어. 첫 번째는 무엇을 즐겼다? 자연을 즐겼다. 옳지. 자연 친화. 두 번째는 뭐 열심히 했다? 아니 서원 지어서 학원 선생이니까 뭐 열심히 했다? 가르치는 거. 공부 열심히 했다. 그래서 도산 12곡을 크게 몇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다? 2덩어리. 앞에 얘기는 무슨 얘기다? 자연 친화다. 뒤에 내용은 무슨 내용이다? 공부 열심히 해라. 맞아? 이 내용이었지. 거기 그럼 전체 다 모르게 일수에 보면 얘들아 첫 번째 일수에 보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응? 초야 우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야 우생이 무슨 말이었냐면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선비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거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었어? 도산 12곡에서 화자가 자기 자신, 이왕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야. 그럼 얘들아, 내가 진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야? 아니요. 자기를 겸손하게 이르는 표현이라 그랬잖아. 고전 시가에서는 표현이 되게 창의적이고 새로운 게 많이 나와. 사람들이 쓰던 표현이 많이 나와. 쓰던 표현이 많이 나온다 그랬지? 마찬가지야. 윤선도의 만흥에서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초야우생처럼 겸손하게 이르는 표현이라는 거야. 괜찮아? 괜찮나? 1수 넘어갑니다. 2수 갑니다. 2수의 문제. 안빈낙도의 삶을 드러내는 단어를 찾아 쓰세요. 2개 쓰셔야 되죠. 여기는 누구랑 누구요? 2개 써야 돼. 누구랑 누구요? 보리밥과 풋나물. 보리밥 소박한 음식. 풋나물 소박한 음식. 그래서 보리밥과 풋나물 먹는 것은 소박한 음식이니 안빈낙도를 드러내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대표 단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얘들아 이 말 기억해야지. 이거 2개 기억해야지. 기억나? 박주는 뭐예요? 박주. 소박한 술. 산채는 뭐예요? 산나물. 소박한 음식. 소박한 술에 소박한 음식 먹어요? 그러니까 소박한 음식. 맞지? 단사는 뭐예요? 도시락에 밥을 쌌어요. 도시락 밥. 표음은 뭐예요? 물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 뭐와 뭐만 있으면 돼? 밥하고 물만 있으면 돼 라는 말이니까 소박한 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리밥 풋나물이 나오건 박주산채 단사표음이 나오면 소박한 음식 먹으면 소박하게 살아요 라는 안빈낙도의 삶의 자세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됐어요? 자, 이수의 종장에 보면 근함은 연함은 1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문제가 좀 잘못됐어. 의미를 관련지어 표현법 써보 의미와 관련지어 생각해보고 표현법도 같이 쓰세요라는 말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그나문 연하문 일은 무슨 뜻일까요? 그나문 연하문 일의 표면적인 의미. 고전 시간은 해석이 기본이라 그랬어. 그치? 무슨 말? 그 밖에 남은 일. 그 밖에 남은 일. 혹은 그 밖에 다른 일. 이라는 표면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봐봐요. 나 안빈낙도 하면 다른 일은 부러워하지 않아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면적 의미. 그러면 나 자연에서 소박하게 사는 거 만족하니까 어디에서? 서울에서 어떻게 사는 거? 화려하게 사는 거. 뭐야? 괜찮아. 안 필요해. 이 말인 거지. 그럼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속세의 부귀영화에 관심이 없음. 속세의 부귀영화에 관심이 없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사수를 가봅니다. 위로 올라가서 사수를 가봅니다. 사수에 가면 문제가 뭐냐면 이 시조에서 대조되는 시어를 찾고 주제를 드러내는 시어도 찾아 쓰세요. 그랬거든요. 우선 대조되는 시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초장에 뭐가 있어요? 삼공이라는 말과 만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초장에 삼공이랑 만승. 중장에 누가 나와요? 소부 허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 두 개가 대조예요. 얘들아 외워야 돼. 자, 소부 허유는 어떤 사람? 아 진짜 많이 나와. 소부 허유는. 소부 허유는 사람이야. 되게 많이 나와 얘들아. 허유는 사람 이름이고요. 소부는 소 끌고 가는 할아버지야. 이 고사 너네 얘기해줬지 쌤이. 얘기 안 해줬나? 옛날에 은나라인가? 중국의 어떤 나라에 있잖아. 허유라는 사람이 살았어. 허유는 뭐가 뛰어난 애냐면 개인적 능력이 뛰어난 애야. 능력은 되게 출중해. 근데 뭐는 없냐면 속세의 부귀영화에 대한 욕심은 없는 애야. 그래서 얘가 어디에서 얘들아? 그냥 시골 속에 산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걸 만족하며 좋아하는 아이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가에 조그만한 초가집 하나 지어놓고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이 나라의 임금님이 허유를 찾아와요. 왜요? 얘는 뭐가 출중한 아이니까. 능력이 출중한 아이니까 허유를 찾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허유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허유야. 너는 되게 똑똑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시골에서 그 능력을 펼치지 않고 썩히고 있어? 너 나랑 같이 속세에 나가서 정치 좀 해볼래? 그럼 내가 너한테 관직도 높은 거 주고 돈도 많이 줄게.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허유가 미친놈? 왜? 아 얘는 가서 치열하게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얘들아. 그래서 뭐야? 아! 이러면서 자기 귀를요. 그 앞에 있는 시냇물에 막 씻어요. 왜요? 갑자기 귀를 왜 씻어 얘들아? 그래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한 거야. 속세의 부귀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더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한 거야. 아, 나 더러운 이야기 들었어. 그러면서 갑자기 그 앞에 물에 가가지고 막 귀를 씻고 있었어. 근데 소부가 귀를 씻는 그 밑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거든. 이 밑에 한 할아버지가 소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어. 여기 소부가 있어. 그리고 자기 소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어.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소를 물 못 먹게 하면서 막 끌고 가. 이 소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러면서 얘기해. 왜? 이 할아버지가 왜 소를 끌고 갔냐면 여기 지금 허유가 뭐 했어요? 자기 귀를 씻었다고 말했잖아. 그럼 이 물이 무슨 이야기로? 속세의 이야기로
더럽혀졌단 말이야. 그러니 밑에서 소에게 물을 먹이고 있던 이 할아버지가 자기 소에게 속세의 이야기로 더럽혀진 물을 먹일 수 없어. 그럼 이 소부도 어떤 사람이야? 속세에 대한 부귀영화에 관심이 없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자기 소를 데리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부허유가 나오면 얘네는 무엇의 대명사? 소부허유가 나오면 무엇의 대명사? 자연 속에서 숨어 사는 선비의 대명사야. 그럼 얘네가 나오면 얘들아 무조건 뭐예요? 자연친화예요. 얘네가 나오면 무조건 자연친화입니다. 자, 이때 삼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얘네가 삼공이야. 그럼 얘네는 뭐야? 높은 관직자. 그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거야. 자, 만승할 때 승자는 무슨 승자라고 했어? 수레 승자라고 했어. 앞에 숫자 나와 있으니까 얘들아 이건 만 개의 수레야, 많은 수레야. 앞에 숫자 있으면 무조건 무슨 뜻이었어? 많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 수레 많아요. 이 소리예요. 얘들아, 우리 집 수레 많은 게 왜 좋아요? 수레는 뭐 하는 애야? 물건 같은 거 옮기는 애잖아. 우리 집에 옮길 물건 많아요. 우리 집에 재산 많아요. 이게 뭐예요? 만승이에요. 따라서 삼공은 뭐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 만승은 뭐다? 경제적으로 부자다. 그러니 얘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적 부귀영화 얘기하는 거죠. 세속적 부귀영화 얘기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가 뭐 되는 거야, 얘들아? 대비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 마지막 뭐 찾으라고 했냐면 선생님 요걸 왜 먼저 했냐면 얘들아 우리 이수하다가 사수로 올라갔거든? 그럼 이수에서 그 남은 여남은 일이 그 밖에 남은 일이라고 했고요. 그 남은 여남은 일은 속세의 부귀영화잖아. 그럼 이거 찾아 쓰세요. 그럼 뭐 쓰면 돼? 삼공하고 만승 붙였으면 되지. 맞아? 마지막 주제 드러나는 단어 누구예요? 임천한응입니다. 너네 임천한응 할 수 있어요. 얘들아 거기 한자 있나? 있네. 한자 중에 첫 번째 임자 있어. 임자. 임자 무슨 임자? 모르겠는데 거기 뭐 있어? 이건 알잖아. 뭐 있어? 월화수목 할 때 목이고 얘의 의미는 무슨 의미? 나무예요. 나무. 나무. 그럼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 두 그루 있어. 나무가 모여 있어. 나무가 모이면 뭐가 돼요? 그렇죠. 숲이 돼요. 그래서 얘는 숲을 임자야. 숲을 의미하는 단어야. 두 번째 글자에 뭐 있어요? 천 있죠? 천. 근데 천이 있는데 얘들아 위에 글자 말고 밑에 글자 봐봐. 밑에 글자 너네 아는 애다? 이거 무슨 글자야? 응? 수. 월화수 할 때 수고요. 이거 의미는 뭐예요? 물이요. 맞아요? 그럼 물이라는 의미의 수예요. 그럼 이거 뭐와 관련되는 글자겠어? 천은. 물과 관련되는 거겠지. 얘들아 이거 뭐냐면 호수나 시냇물 같은 시냇물이 아니고 뭐 이렇게 갇혀져 있는 연못 같은 걸 우리가 천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거 연못 혹은 물이겠지. 그럼 얘들아 자연 플러스 자연은 무슨 뜻? 자연의 일부 플러스 자연의 일부는 무슨 뜻이라고? 그래 자연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건 어디에서? 자연 속에서. 속에서. 선생님이 요 글자는 알아두라 그랬어. 이 한이라는 글자는 알아두라 그랬어. 한이라는 글자 어떻게 써였어? 문자 가운데 나무 목변 들어가 있어. 요거는 알아도. 요거 알아두면 나중에 편해. 이 한자 무슨 한자라 그랬어? 한가로울 한자라 그랬어. 한가롭다. 흥은 뭐예요? 흥겨움, 흥취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어떻게 지내는? 한가롭게 지내는 흥. 이게 임천한응이지. 내가 살고 싶은 삶의 자세가 뭐야 얘들아?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사는 거. 이게 이 글의 뭐예요? 주제가 되겠죠. 괜찮아? 그래서 밑에 문제 보면 대조적인 시어는 누가 되겠고 삼공만승 짝꿍, 소부허유 짝꿍 두 개가 대비. 이 글의 주제 나타내는 거 뭐 있어? 임천한응이라는 단어 있겠지. 위로 올라가서 삼수 가봅니다.
얘들아, 중장 어떻게 해석해야 돼? 중장 어떻게 해석해야 돼? 중장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리던 님이 온다고 하더라도 반가움이 이와 같겠습니까?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던 님이 온다고 하더라도 반가움이 이와 같겠습니까?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지? 위에 초장하고 붙여봐.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야? 그리운 님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누구를 비교하는 거야? 나 지금 뭐 보고 있을까? 초장에 있어요. 초장에 나 뭐 바라보고 있다고 써 있어. 왜? 매가 보였는데. 산. 그러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다? 그리워하던 님과 산을 비교하고 있다. 그럼 질문. 누가 더 반갑다는 얘기야? 님이 더 반갑다는 얘기야? 산이 더 반갑다는 얘기야? 산이 더 반갑다는 얘기지. 맞아? 그럼 나 누가 더 좋아? 산이 더 좋아 이 소리지. 산은 그냥 산이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있으니?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나는 그리워하던 님보다도 누가 더 좋아? 자연이 더 좋아? 이 얘기가 되는 거겠지. 왜? 종장 가봐. 종장 가봐. 종장에 주어 없거든 얘들아. 종장 주어 누굴까? 누가 말도 안 하고 누가 웃어주지도 않는 거야? 주어 없어. 근데 좋아한대. 그럼 주어 누구겠어? 산 혹은 조금 확장해서 누구? 자연. 맞지? 자연이 나한테 웃어주지도 않고 나한테 말도 안 하지만 나 자연 뭐예요? 좋아한대. 좋아한대 무슨 말? 좋아하노라. 나 자연 좋아요. 자연 친화의 모습 드러내고 있죠. 자, 주된 표현상의 특징이니까 무슨 법 쓰셔야 돼요. 자, 너네 한번 써봐. 거기 무슨 법 있어? 외우지 말고 찾아서 써봐. 공부를 하면서 납득하고 오셨어야 쓸 수 있겠죠? 1번은 무슨 법? 비교법. 맞아? 님과 자연을 뭐하고 있어? 비교하고 있어. 반가움이 이와 같겠냐? 라는 의문의 형식이야. 실제로 물어보는 말 아니고 뭐가 좋다? 자연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법? 서리법. 3번. 자연이 말도 하고요. 웃어주기도 해요. 자연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 못하고 웃지 못합니다. 근데 자연이요. 말도 하고 웃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법? 의인법. 네 번째. 못내 교화하 노라. 감탄형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의 만족한 정서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법? 영탄법. 맞지? 네 가지 표현 방법을 통해서 뭐 하고 있다?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2가지 이상 쓰라고 했으니까 요거 골라서 2가지 이상 쓰시면 되죠. 4가지 다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냐? 자, 육수랑 오수는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는데요. 자, 육수에 한번 먼저 가볼까? 종장의 내용과 관련지어 화자의 삶의 태도 드러내보자. 얘들아. 지금 육수는 누구 생각하는 거야? 육수는 누구 생각하는 거야? 시를 봐. 선생님 얘기해주면 저걸 생각하지 말고 니네가 생각해봐 얘들아. 육수에서는 내가 누구 생각하고 있어? 중장에 가봐. 임금이지. 님금은 얘들아 님구는 임금이잖아. 맞아? 임금님 은혜가 알겠구나. 임금님 은혜를 알겠구나.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해올 일이 없어라. 지금은 임금님께 해드릴 일이 없군요. 그럼 얘들아 종장에서는 얘 뭐 하고 있어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다. 맞아? 임금님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오수의 내용은 그냥 뭐라고 쓰시면 돼요. 자연과 버타는 삶의 자세.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 질문. 얘들아, 우리 반에서 지금 운율 모르는 사람 없다. 맞지? 자, 운율은 정의가 뭐다? 책 보지 말고 나보고 말해봐. 운율이 뭔데? 어느 문학의 갈래에서 느껴지는? 시에서 느껴지는. 뭐요? 리듬감. 다른 말로 무슨 요소? 무슨 요소? 음악적 요소. 음악성. 이걸 뭐라고 부른다? 운율이라고 부른다. 그럼 질문. 운율이 없는 문학 작품은 있어요, 없어요? 운율이 없는 문학 작품 있어요, 없어요? 갈래, 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라고 하면 전부 다 뭐가 느껴져야 돼요? 운율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서 시에서 운율을 만드는지 니네가 찾을 수 있으면 되겠지. 그럼 봐봐. 기본적으로 운율이라는 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요? 기본적으로 얘들아, 리듬감은 뭐 하면 드러나요? 반복하면 드러납니다. 맞아요? 운율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 반복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면 너네가 알아둘 건 이제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 뭐가 반복되는데요? 반복의 요소가 뭐가 있는데요? 이거 먼저 생각해 보면 돼. 자, 운율을 형성한다. 그럼 반복된다. 반복을 한다는 건 뭐가 반복되는데요? 요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우리가 문학 시가 하나의 글이잖아. 그럼 이 글을 쓸 때 이 글을 쓰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뭘까? 우리가 글을 쓸 거야, 얘들아.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가장 작은 단위. 그렇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뭐예요? 음운이죠. 맞나요? 그러면 반복의 요소 1번. 뭐가 반복돼도 운율을 형성한다? 음운이 반복되면 운율이 형성된다. 맞아? 당연하죠, 얘들아. 근데 선생님, 우리말에서 특정 음운을 반복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니? 네. 그래서 보통 얘들아, 이런 경우가 있어.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 여러분 그 시와 같은 형태를 배우게 될 거야. 그걸 고려가요라고 하는데, 고려가요 중에 누가 있냐면 청산별곡이라는 애가 있어요. 청산별곡이라는 고려가요가 있어. 근데 청산별곡인 고려가요는 얘들아 각각의 연의 마지막에 반복되는 후렴이 등장해요. 우리가 그걸 후렴구라고 하는데 청산별곡의 후렴구가 뭐냐면 이거예요. 운율 느껴져? 얄리 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이게 후렴구야. 이게 모든 연에서 반복돼 얘들아. 그럼 운율 느껴져? 네. 이게 뭐 때문에 운율이 형성돼? 무슨 음운과 무슨 음운이 반복되고 있어? 음운이니까 글자야. 아야어여 기억니은이야. 아야어여 기억니은이지. 누구? 야. 그 다음 누구? 리을. 그 다음 누구? 이응. 같은 애들이 반복되지. 그럼 질문. 얘네들은 무슨 소리냐면 울림소리야. 울림소리가 반복되면 어떤 느낌이 든다고? 어떤 느낌 든다고? 밝고 경쾌한 느낌 든다고.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반복돼서 운율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음운이 반복되면 운율이 형성돼요. 그때 음운이 반복돼서 운율이 형성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음성률이 있다 이렇게 불러요. 음운이 반복돼서 운율을 형성하는 걸 다른 말로는 음성률이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조금 확장, 넓혀 봅시다. 그럼 생각해봐. 음운이 모이면 뭐가 되지? 음운이 모이면 뭐가 돼? 글자 하나가 되지. 맞아?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렀어? 음절. 그럼 나 질문. 음절이 반복돼도 운율이 형성되나요? 되겠죠. 근데 얘들아, 음절이 반복되는, 글자가 반복되는 것 중에서도 뭐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냐면 특정 음절에 뭐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 위치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이거 쇼미더머니에서 뭐라 그래? 라임이라 그러는 거야.
뭐요? 랩 보면 얘들아, 랩의 마디에 어디에? 끝부분에 비슷한 글자가 반복되는 거 느껴본 적 있어? 네. 그러면 랩이지만 뭐가 느껴져? 음악성이 느껴지지.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음절의 반복 혹은 음절의 위치 반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거를 수업할 때 얘들아 항상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어.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국어 선생을 하면서 내가 이런 재능 두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재능이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랩을 잘하는 거야. 이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쇼미더머니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뭘 해주면 좋아 니네한테. 거기 나오는 대빵 멋있는 랩 같은 거 하나 해주면 되게 좋겠지. 하지만 나는 못해요 1번.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림을 잘 그리면 시를 설명하기 좋은데 그림을 못 그려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 너네가 더 잘하니까 생각해봐. 자, 이때 요게 하나의 행위라고 해볼게요. 요게 하나의 행위라고 해볼게. 그러면 요게 행의 앞부분이겠지? 요게 행의 중간 부분일 거고 여기가 행의 끝부분이야. 음절이 똑같은 글자가 반복이 되는데 얘네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앞부분에 반복되는 걸 뭐라고 부르게 해요? 대가리 두 자를 써서 둔이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뒷부분에 똑같은 말이 뭐뭐 했을까? 까 이렇게 반복되면 행의 꼬리 마지막 부분 꼬리에 반복된다라고 얘기해서 뭐라고? 꼬리는 다리라는 의미야. 우리 사람에게는 끝이 다리가 있잖아 얘들아. 다리라고 해서 무슨가? 다리각 써서 가군이라고 해요. 중간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 중간에. 그럼 사람의 몸 중에 중간에는 뭐가 있어? 허리가 있어. 그래서 허리 요자를 써서 뭐라고 불러? 요운이라고 불러.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이 말에 뭐가 반복되면? 위치가 반복되면. 그치? 같은 말의 위치가 반복되면 둔, 요운, 가군이라는 의미로 부르기도 해. 됐지? 그리고 이때 위치가 반복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 율이라고 부르기도 해. 위치가 반복돼요. 그래서 음이율이라고 얘기하죠. 됐어요? 세 번째, 얘들아 음절이 모여서 의미가 생기는 뭐가 되기도 해요. 단어가 되기도 하죠. 근데 단어 전에 말이야. 봐봐. 이건 어때? 단어는 아니고 음절보단 넓은 거. 이것도 운율 형성할까 안 할까? 예를 들면 뭐냐면 얘들아 이런 거. 이런 말.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아니면 특정 연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말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하겠지. 예를 들면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럼 뭐가 반복되면서? 연결 어미가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되지. 예를 들면 종결 어미가 계속 똑같은 거야. 뭐뭐 했구나 뭐뭐 했구나 뭐뭐 했구나 뭐뭐 했구나 이렇게 반복돼. 그러면 얘도 뭐가 돼? 운율을 형성하지. 그러니 의미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어미가 반복되면 그것 또한 뭘 형성한다? 운율을 형성한다. 그 다음 얘보다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럼 뭐가 돼요?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럼 시에 쓰인 단어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시에 사용된 단어는 뭐라고 불러요? 시어라고 부르죠. 맞아요? 특정 시어의 반복 운율을 형성할까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시에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지 않는 시는 거의 있다 없다? 없다. 시어가 반복되는 건 거의 90% 이상의 모든 시에서 시어가 반복된다. 시어가 반복되면 당연히 운율을 형성할 거예요. 시어가 모여서 얘들아. 시어 모여서 이렇게 띄어쓰기 했어. 그럼 이거 뭐가 돼? 뭐가 돼? 시어보다 확장된 개념 시구가 되겠지. 맞아요? 특정 식구의 반복도 운율을 형성할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식구가 반복되는 것도 운율을 형성하겠지. 그럼 얘들아 6번 시구가 확장되면 뭐가 됩니까? 하나의 문장. 하나의 문장. 우리 걔를 뭐라고 불러? 행이지? 시행이 반복돼도 운율을 형성하나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시행이 반복돼도 운율을 형성합니다. 얘들아 7번. 특정 연이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연의 반복을 통해서도 운율을 형성합니다. 괜찮아? 그럼 여기까지가 우선 기본적으로 얘들아 글을 쓸 때 가장 어떤 단위부터 작은 단위부터 가장 어떤 단위까지 큰 단위까지 쭉쭉쭉쭉 확장해 가면서 이런 애들이 반복되면 운율이 형성돼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요. 약간 결이 달라서 선생님 여기를 짝대기를 하나 그어놓고 번호는 똑같은데 약간 결이 달라. 8번은 뭐냐면 얘들아 특정 표현법이 반복되면 운율이 형성될까요? 이거 운율 형성될까요? 그치. 특히나요. 어떤 표현법? 얘는 빼박 운율 형성이야. 왜? 대구가 뭐였지? 대구법 뭐였지? 뭐가 같은 문장이 문장 두 개가 나란히 오는 건데 뭐가 같은 문장이? 구조가 같은 문장이 무엇을 이루고 있으면? 짝을 이루고 있으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었어? 짝. 우리 윤우하고 성준이는 짝이지 지금. 맞아? 근데 성준이랑 선생님은 짝이야? 아니지. 그럼 위치상으로 어떻게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돼. 나란히 있어야 돼. 맞아요?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게 뭐냐면 구조가 같은 문장이 이렇게 앞뒤로 배열돼서 나란히 옆으로 위아래로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있거나 그래서 짝꿍을 이루고 있어요. 가까이 존재해요. 그래야 뭐라고 불러? 대구라고 불러. 그럼 얘들아 뭐가 반복되는 거니까? 구조가 반복되는 거니까 이거 운율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지. 맞냐? 자 그러면 요거 생각해 보세요. 대구는 아닌데 구조가 같은 문장 나열되는 경우 있어. 우리가 그거 뭐라고 불렀더라? 대구까지는 아니야. 즉 뭐는 아니냐면 짝꿍은 아니야. 근데 구조 같은 애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걔 뭐라고 불렀더라? 통으로 시작하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해요. 이거 뭐랑 똑같아? 얘랑 내용은 똑같아. 뭐요? 근데 얘는 뭐는 아니야? 짝은 아니야. 그럼 뭔 소리야? 구조 같은 문장이 위아래로 붙어 있거나 양옆으로 붙어 있으면 대구법이라고 말하는 거고 구조 같은 문장이 어떻게 있으면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그건 뭐라고 부르는 거야?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부르는 거지. 어쨌든 얘도 뭐가 반복되니?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니 당연히 뭐가 형성된다? 운율이 형성된다.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얘 어떻습니까? 얘 어때요? 수미상관 뭐였지? 이때 숫자는 무슨 숫자? 수석 할 때 숫자야. 수석은 뭘 수석이라고 해? 그렇지. 우리 학교 1등. 얘가 수석이잖아. 수석 입학 이러면 1등. 그 밑에 있는 애는 차석 두 번째 이런 의미지. 미는 너네 아는 미자 하나밖에 없잖아. 무슨 미? 꼬리미. 그럼 얘는 앞대가리. 얘는 마지막 꼬리. 맞아? 처음과 끝이 글자의 의미로만 보면 무슨 말이냐면 처음과 끝이 서로 관련이 있어요가 상관이야. 그래서 첫 부분과 어디가 끝 부분이 상관이 뭐라고? 서로 관련을 맺고 있음. 그런데 보통 얘들아 수미상관은 어떨 때 수미상관이라고 많이 했었지? 우리 중학교 때는?
1년과 마지막 년이 똑같을 때 이때 수미상관이라고 했었지. 근데 사실은 얘들아 똑같지 않아도 돼요. 관계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년에서 뭐 했냐면 물었어. 근데 그 물은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마지막 년에 뭐로 제시되면 답으로 제시되면 걔도 뭐라고 불러요? 수미상관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우리 오늘 공부해오라고 했던 김소월이라는 작가가 있어. 김소월이라는 작가 여기 자리 없어서 위에다 쓸게 선생님은 김소월의 산유화라는 시가 있어요. 김소월의 산유화라는 시가 있는데 산유화라는 시에 1년에는 뭐가 나오냐면 산에는 꽃이 피네 꽃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 피네 피네가 1년이야. 4년은 산에는 꽃이 지네 꽃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이게 4년이야. 얘들아 앞부분과 뒷부분이 똑같은 게 수미상관이야 라고 말하면 이 산유화는 수미상관이야 아니야? 아닌 거지. 1년은 뭐라고 말했고 피네라고 말했고 4년은 뭐라고 말했어? 지네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근데 얘도 수미상관이에요. 왜? 1년은 꽃이 피는 모습과 마지막 년에 꽃이 지는 모습을 통해 꽃의 피고짐이라고 하는 자연의 순환 논리를 보여준다. 그래서 1년과 마지막 년이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수미상관이라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니네가 보기에는 어쨌든 뭐가 나와? 유사한 거, 비슷한 거 이런 게 나오지. 유사함 이런 게 있기는 해요. 하지만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다. 그럼 질문. 수미상관이면 얘들아 운율 형성할까요? 반복되니까. 대가리랑 꼬랑지에 비슷한 게 반복되니까 수미상관도 운율 형성할까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맞죠? 그 다음에 4번 나열열거 어때요? 나열열거 예를 들면 우리 성준이의 좋은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거야. 그때 성준이는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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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비슷한 어떤 맥락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면 운율 형성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그 다음 요거 운율 형성될까요? 의성어, 의태어 운율 형성될까요? 왜요? 왜요? 우리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의성어, 의태어는 왜 운율 형성이 됩니까? 의성어, 의태어들은 대체로 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잠깐만 의성어가 뭐였어? 의성어 뭐였어? 소리 흉내 낸 말. 의태어는 뭐였는데? 태. 모양, 모습, 흉내 낸 말. 졸졸졸, 삐약삐약. 맞지? 얘는 펄펄, 눈이 옵니다. 펄펄, 뒤뚱뒤뚱 이란 말이야.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예로 든 의성어, 의태 한번 볼래? 나 한 번 말했어, 여러 번 말했어. 그렇지. 똑같은 애 여러 번 말했단 말이야.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렇게 부른다 그랬지? 첩어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지. 이때 첩자가 무슨 첩자? 중첩되어 있어. 할 때 첩자야. 무슨 말? 같은 말이 겹쳐온다. 이 말이지. 같은 말 반복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반복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면 운율이 형성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얘들아 얘를 무지성으로 외우면 뭔가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잘 생각해봐. 왼쪽에 흰색으로 쓴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글을 쓰기 위한 가장 작은 단위부터 뭐까지 가장 큰 단위로 확장하는 거야. 볼까? 가장 작은 단위 뭐요? 아야어여 기역 니은 음운. 음운들이 모이면 뭐가 되고? 음절. 음절이 모였을 때 얘가 어미 같은 어떤 문법적 역할을 하는 애도 있고요. 음절이 모이면 뭐가 돼요? 단어가 되죠. 시에 쓰이는 단어를 뭐라고 부를 것이고 시어라고 부를 것이고 시어들이 모이면 뭐가 될 거고 식구가 될 거고 식구들이 모이면 뭐가 될 거고 행이 될 거고 행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니? 연을 이루니 음운부터 뭐까지?
특정 연까지 반복되면 무조건 뭐가 형성되는구나. 운율이 형성되는구나. 맞아? 두 번째는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돼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운율을 형성하겠구나. 뭐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문장의 구조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구조가 반복되는 운율을 형성하는데 구조 같은 문장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뭐라고 부르고 대구라고 부르고 멀리 있으면 뭐라고 부른다?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부른다. 둘 다 뭐가 반복되는 것이니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니 반복을 통해 운율이 형성되겠구나. 그 다음 수미상관은 대가리와 꼬랑지에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당연히 운율을 형성한다. 그 다음 나열이나 열거는 같은 맥락의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 반복을 통해 운율이 형성된다. 의성어, 의태어는 무슨 성격이 있어서? 첩어의 성격이 있어서 당연히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그럼 얘들아 이걸 니네가 이제 이해하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다가 시험에서 뭘 물어볼 거냐면 어떤 시를 주고요. 다음 중 이 시에 운율 형성 요소로 적당한 것은 이렇게 물을 거야. 그러면 너네는 그 시에서 뭘 찾으면 돼? 반복되는 요소. 반복되는 요소를 찾은 다음에 그 반복되는 요소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뭐 하면 돼? 살펴볼 수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얘들아 선생님 안 한 게 있어요. 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요거 좀 지울게. 그러면 요럴 때 말이야. 요럴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오는 고척갈 친구가 없지만 작년이지. 그러니까 뭐 이제 이번 학기지. 어쨌든 작년에 말이야. 고척고 2학년 문학 시험에서 이 두 개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2학년에서 물어볼 개념은 아니거든. 되게 쉬운 개념이야. 근데 왜 2학년에서 물었냐면 이런 기본 개념들을 니네가 쓱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물으셨는데 2학년 아이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얘들아, 이때 대비되는 단어지. 맞아? 내외, 대비되는 단어잖아. 너네 하는 내자 하나밖에 없지. 뭐야? 안 내자. 실내할 때 내자. 그럼 얘는 뭐예요? 안에 라는 말일 거고 이 외자는 무슨 외자? 바깥외. 외출할 때 외자지. 그러니까 이건 외부. 다른 말로 겉으로 라는 의미야. 외부 혹은 겉으로 라는 말이야.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운율이 안에 뭐 있다? 숨겨져 있다. 외형률은 운율이 외부에 겉으로 뭐요? 드러나 있다. 근데 얘를 다른 말로 내더라. 겉으로 드러내도 숨겨져도 좀 애매한데? 그럼 이거 다른 말로 뭐냐면 얘는 운율이 정해져 있다. 이런 작품을 쓸 거면 이런 운율로 써야 돼. 운율이 정해져 있다. 그럼 내재율은 얘들아 안에 숨겨져 있다. 혹은 정해져 있지 않다. 내 마음대로다. 작가 마음대로다. 이게 내재율이야. 그러면 외형률부터 해볼게요. 자, 외형률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가 어떤 특정 갈래에 따라 운율이 정해져 있을 때 이것을 외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어떤 애는 무조건 무슨 운율이 있다 이 말이지. 맞아요? 그럼 나 질문.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현대시들 있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현대시 뭐 있냐? 뭐 있지? 이번에 시험 본 들판이 적막하다. 들판이 적막하다 현대시지. 그러면 얘들아
현대시는 어떤 운율을 무조건 써야 돼. 이거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럼 현대시는 운율이 정해진 거 없으니까 현대시는 무조건 무슨 율이에요? 그렇죠. 내재율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너네 요즘 뭐 공부하고 있냐면 시조 공부하고 있잖아, 얘들아. 자, 시조를요. 한 줄이 있을 때 아까 우리 윤선도 만응 있었지. 윤선도 만응을 보시면 첫 번째 줄 있지, 초장. 초장을 어떻게 읽으면 편하냐면 여기 잔들고 혼자 앉아 있어, 삼수. 그걸 어떻게 읽으면 편하냐면 이렇게 읽으면 편하다. 잔들고 혼자 앉아 먼 매을 바라보니 이렇게 읽으면 편하다. 맞아? 그러면 한 줄을 얘들아 몇 덩어리로 끊어 읽으면 편해? 네 덩어리. 근데 이게 반복되나 봐봐. 중장에 봐봐. 중장 어떻게 읽어? 그리던 한 덩어리. 님이 오다 한 덩어리. 반가움이 한 덩어리. 이만하랴 한 덩어리. 몇 덩어리 됐지? 네 덩어리 됐지. 종장도 똑같은가 보세요. 말씀도 한 덩어리. 웃음도 아니어도 한 덩어리. 못내 교화 한 덩어리. 하노라 한 덩어리. 맞아? 모든 줄들이 다 몇 덩어리로 끊어 읽게 되어 있다? 네 덩어리로 끊어 읽게 되어 있다. 다른 모든 시조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조는 얘들아 한 줄을 몇 덩어리로 끊어 읽기로 네 덩이로 끊어 읽기로 정해져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시조는 뭐가 있다고 보면 돼요? 외형률이 있다고 보면 되죠. 맞나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끊어 읽는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요. 음보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시조는 몇 음보로 써라 라고 정해져 있는 거라고? 4음보로 써라 라고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그럼 시조는 외형률이야 내재율이야? 그렇지. 외형률이 되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얄라라는 후렴구가 있는 작품을 뭐라고 했냐면 고려시대의 노래, 고려가요라고 했어요. 고려가요들은요, 얘들아 다 몇 음보로 쓰기로 정해져 있냐면 3음보로 쓰기로 정해져 있어. 고려가요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가실이라는 작품이 있거든. 그게 어떻게 써 있냐면 가실이 있고 그 다음 버리고 가실이 있고 이렇게 읽으라고 해요. 그럼 어때? 얘 몇 덩어리? 세 덩어리. 그럼 질문. 고려가요는 몇 음보? 그렇지. 한 줄 몇 덩어리로 끊어 읽었어? 세 덩어리로 끊어 읽었지. 그래서 몇 음보? 3음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얘들아 두 번째요. 이때 한 마디에 들어가는 글자 수는 몇 글자예요? 첫 번째 마디는 몇 글자? 세 글자. 두 번째 마디는 몇 글자지? 네 글자지. 얘는 몇 글자야? 세 글자지. 얘는 몇 글자야? 네 글자지. 그럼 얘들아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모두 반복되니? 글자 수도 반복되죠. 맞아요? 글자 수가 반복되는 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음수라고 부를 거야. 음수는 한 마디에 들어있는 글자 수예요. 그러면 얘는 음수도 반복되니? 네. 근데 이게 얘들아 과학 같으면 3434만 나오겠지만 문학이니까 꼭 3434가 아니어도 3434, 4444 요 정도 오케이. 맞아? 글자 수가 한 글자 많아지거나 한 글자 적어지는 것은 괜찮아. 요 정도 반복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음수가 반복되어 이렇게 얘기해. 글자 수가 반복돼도 운율이 형성될까요? 네. 당연히 형성되죠. 당연히 형성되죠. 이런 것들이 시조는 뭐에 있다고 얘들아? 정해져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불러? 외형률이라고 불러. 그럼 아까 말했지만 얘들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현대시. 현대시는 무릇 이런 애들을 반복해야지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현대시들은 다 뭐라고 보면 돼? 내재율. 그 안에 숨어 있다. 그럼 너네한테 얘들아 1학년 수준에서는요. 시조나 고려가요의 외형률적 요소를 무조건 묻습니다. 시조나 가요의 외형률적 요소를 무조건 물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인 작품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른쪽에 문제 있죠? 몇 페이지까지 있나요? 대체로 다 운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몇 쪽까지죠? 20쪽. 그러면 20쪽까지 공부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